저는 아들을 낳고 2달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아기가 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을 안았죠. 젖을 물려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래고 나서야 겨우 재워놨더니 새벽 2시에 또 웁니다. 이런 일이 밤새 3번, 4번 반복됐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런데 아침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아침 준비는 했니? 저는 젖은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죠. 전 먹였으면 방도 치워야지. 애 기저귀도 빨아야 하고.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설거지를 하는데 찬물이 손끝을 찔렀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기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나자 저는 한계에 다다랐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돌보는 것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애 셋을 낳아서 키우면서 집안일하고 밭일까지 했다. 지금 내가 하는 건 힘든 것도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게으른 여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우리 분가하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지쳐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 돼. 결혼 전에 엄마 모신다고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아기 보고 집안일까지 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당신은 밖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 엄마 혼자 두고 나가자는 거야?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 속에 저는 없다는 걸요.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남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면 그냥 나가. 저는 5달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애는 두고 가라. 내가 데리고 나가면 고생만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에요. 내가 혼자 벌어서 애를 키울 수 있겠냐? 괜히 고생만 시키지 말고 여기 두고 가라.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애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맞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학력도 경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장을 집 안에 두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서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그 후 저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어요. 오피스텔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죠.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도서관에 갔어요. 회계 자격증 공부를 했죠. 눈꺼풀이 무거워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1달에 1번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은 제게 낯설어 했거든요.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곧 시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죠. 엄마라고는 부르냐?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네, 부르더라고요. 꼭 제 품에 안긴 채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독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아들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죠. 1년이 지나자 회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정식 직장이었죠. 2년째가 되자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어요. 동료들이 퇴근할 때도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죠. 저 여자 정말 열심히 하네. 상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의미였죠. 3년째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2배로 늘었어요.
원룸에서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죠. 그 즈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호라는 남자였어요. 저보다 2살 위였죠. 힘들었겠어요. 제 사정을 알고 난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해해 주었죠. 아들을 꼭 되찾을 거예요. 준호는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4년째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고객이 몇 명 없었지만 차근차근 늘려갔죠.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좀 나아 보이네. 하지만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죠. 그래도 애는 여기서 키우는 게 맞다. 내가 바쁘잖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5년째 제 회계사무소는 제법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도 5명이 되었죠. 아파트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준호와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결혼은 아들을 되찾은 후에 하기로 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승사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죠. 경제력도 생겼고 안정된 환경도 마련했어요. 무엇보다 친모잖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앉아 있었죠. 6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고 측에서 먼저 진술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일어섰어요. 저는 6년 전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정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아들을 키울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들의 친모예요.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이 판사 앞에 쌓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하지만 아이는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는 아이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적응시켜 나가면 됩니다. 제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친모와 함께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6년 전 저를 내쫓을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복도에서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이를 데려가려는 거야? 당연하죠. 제 아들이니까요. 그동안 잘 키워왔잖아. 왜 이제 와서? 6년 전에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아이는 당신 집에서 키우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땐 상황이 달랐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양육권은 친모에게 인정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6년을 키워왔는데. 판결에 불복하시려면 항소하시면 됩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 이게 복수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6년 동안 준비해 왔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8살이 된 아들은 저를 낯설어 했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엄마, 우리 집이 어디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집이 있어. 예쁘게 꾸며뒀어. 차 안에서 아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6년 만에 되찾은 제 아들이었죠. 준호도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준호 아저씨야. 아들은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였죠.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아들을 되찾은 순간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승리였고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